자, 이제 143쪽 볼게요. 그래서 비진이하고 통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차고인데 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비진이하고 무효는 통정은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뒤에 나오는 착오와 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예요. 취소.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법률행위 뭐라고 됐어요?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중요 부분에 속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뭐가 나오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면 취소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착오의 유형 중에서 동기의 착오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기는 의사표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조문에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기에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땅을 사는데 땅을 왜 사냐면 이 땅을 사면 근처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땅값이 되게 오를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샀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하철역이 안 생긴대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건 자신의 동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법률행위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취소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취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을 이루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학설상으로 말하자면 표시설이에요. 표시설. 그 동기를 계약하면서 상대방에게 표시를 한 거야. 표시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표시해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충분하고 당사자끼리 그 동기를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합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뭐만 되면 된다고요? 표시가 되면 되고. 근데 이 동기의 착오를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휴게소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휴게소 팔래요. 휴게소를 하고 싶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나 휴게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회신을 해줬냐면 그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국가에 증여하고 휴게소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회신을 해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전부 다 증여하고 휴게소를 지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했어요. 법을 잘 몰랐던 거고 원래는 휴게소가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건 누구 때문이에요? 공무원. 이 사람이 유발한 거죠. 그럼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러면 얘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중요 부분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기의 착오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뭐가 되면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109조를 읽었어요. 그럼 109조를 읽었는데 109조에서 착오 취소하려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고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중과실. 중과실이 없을 것. 이게 착오 취소의 요건이에요. 근데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동기에 착오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기도 아까 어떻게 되면 내용이 될 수 있다고요? 표시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취소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제가 취소를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취소할 수는 없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될 때에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기준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해야 되고요. 근데 표의자만 중요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일반인이 볼 때도 남들이 볼 때도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야 착오 취소가 인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포도주를 판매하는 상인인데 이 B가 포도주를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포도주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B한테 가져갔더니 B가 A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혹시 유태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 이랬더니 이 B라는 독일 사람은 유태인을 엄청 싫어했대요. 내가 당신이 유태인인 거 알았으면 이거 안 샀어. 이거 착오야. 취소해. 라고 했대요.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텐데 일단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유태인인지 독일 사람인지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포도주의 질과 양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는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건 착오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걸 모두 갖춰야 중요한데, 근데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판례를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으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해둬야 되는데 교재를 좀 볼게요. 그게 이제 143쪽에 괄호 2번에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의사표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는 원래 안 돼요. 동기의 착오니까. 근데 2번의 예외를 보면 동기를 뭐 했어요? 표시가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표시하여, 그리고 법률행위 내용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표시하여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는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니은에 보시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뭐가 필요 없냐면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요건 나오는데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럼 이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례 박스가 나와 있죠. 그럼 판례 박스 1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반괄호 1번 토지의 현황의 착오입니다. 그 2번에 보면 경계의 착오. 그러니까 현황과 경계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 취소 가능하다. 지금 이제 144쪽에 그 박스 안에 1번, 2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현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1389평을 샀는데 절반이 하천인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그때는 취소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뭘 착오했다고 돼 있어요? 경계를 착오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있었고요. 경계선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 땅을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땅의 대부분은 실제 경계선은 여기여서 원래 을의 땅이 대부분이었고요. 갑의 땅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을이 경계선을 착오해서 이런 교환 계약을 했다. 그럼 실제 경계선을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교환계약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가 착오 취소가 된다고 본 게 현황과 경계 착오예요. 그게 1번, 2번이고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면
돈 빌릴 때 생각해 보시면 그냥 빌리기 어렵잖아요. 보통 뭐 달라고 해요? 담보, 그죠? 담보. 근데 을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위해서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뭐 한다고요? 보증 쓴다고 하죠. 보증인이요. 근데 이 보증은 인적 보증과 물적 보증이 있어요. 인적 보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연대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서에다가 사인하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물적 보증은 뭐냐면 병이 자기 건물에다가 채무자를 을로 해서 갑의 저당을 자기 건물에 잡혀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적 보증이에요. 그래서 연대보증서에 사인하는 게 인적 보증이고 이게 이제 물적 보증인데 우리는 인적 보증은 공부 안 하고 이것만 보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증인인데 어디다가 보증을 섰냐면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담보 잡혀주는 걸 말해요. 근데 병은 왜 그랬냐면 채무자가 자기의 친한 친구 을인 줄 알고 자기 건물에 담보를 잡혀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대요. 보증을 서줬겠어요? 안 서줬겠어요? 당연히 안 서줬겠죠. 이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으로 취소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고, 자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이죠. 매도인이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냐. 예를 들어 저는 A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봤더니 B 건물이 계약이 되었다. 이건 중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 네 가지 나온 거예요. 4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저는 이 책이 2차 교재인 줄 알고 샀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1차 교재가 2권이에요. 그러면 목적물의 동일성을 착오한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바꾸면 되죠. 취소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살 때는 이 책의 판매처가 에듀나인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판매하는 곳은 우리 학원 본원이 판매하는 거래요. 그럼 누가 파는지 우리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대요. 매매에서 사람의 동일성은 중요하지 않고 매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물건, 목적물의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죠. 이번에 각종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1번이에요. 시가나 면적의 착오.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생각보다 시가가 비싸다, 싸다 또는 뭐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앞에 현저한 시가의 착오라고 하면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가나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취소가 될 수 없고요. 자, 2번에 보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손해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착오 취소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손실이 없으면 착오 취소가 안 되고 3번은 앞에 단어가 핵심이에요. 법령상 제한이요. 법령상 제한도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왜 샀냐면 소 키우려고 땅 샀어요. 그러니까 비유구를 키우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되는 땅이다. 그럼 이건 단순히 법령상의 착오로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니까 취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땅 살 때 저는 이 땅에 소를 키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라고 표시했다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표시했다는 말이 없는 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을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착오 취소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를 봤고요.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냐면 중과실이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실은 일반 과실과 중과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과실은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말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기는 사소한 주의 의무도 기울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과실이 있대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 중대한 과실만 아니면 취소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실수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뺏지 않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갑이 공장 경영자예요. 공장 사장님. 근데 이 공장 경영자가 을한테 이 땅을 삽니다. 갑이 매수를 한 거예요. 왜 땅을 샀냐면 이 땅에 공장 지으려고 땅 샀어요. 근데 공장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공장을 못 짓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갑이 을한테 야,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공장 못 짓는데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상대방 을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니 공장 사장님이 공장 건축이 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산 다음에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당신 중과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의 주장 중과실이 인정되면 취소 못하는 거고요.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이건 중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봐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로 보겠다. 따라서 얘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 취소가 되려면 중요하다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야 되냐면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까지 혼동하시는 게 경과실이 있을 때요.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과실이 있으면 돼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 중과실.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은 중요한 거니까 취소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당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입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착오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죠. 요거는 취소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면 원칙이 자유롭게 취소하는 게 원칙일까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일까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유롭게 취소한다면 거래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취소가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표의자가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입증되면 취소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막으려면 뭘 입증해야 되냐면 중과실. 너 중과실이 있잖아 라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을이 너 중과실이 있잖아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은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 책임이 하나씩 나뉘어지는 거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말을 좀 바꿔서 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과실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 있어요. 중과실의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취소할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 중과실의 여부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중과실의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OX? 틀리죠.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유지하려는 자,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오른쪽에 145쪽에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중요 부분의 입증 책임이 있고요. 상대방은 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역시 취소를 하면 이 요건을 갖춰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제3자가 뭐라면 보호해 준다고요? 선의면. 똑같은 내용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효과의 동그라미 2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모두 다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110조 볼게요. 괄호의 제목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협박이죠, 강박은. 자, 1항을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역시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단순하게 나오면 이렇게도 물어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OX? 틀리죠.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소. 그러니까 무효는 비진이 단서하고 통정호의 표시가 무효인 거고 착오와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되어 있어요.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항은 사기친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제3자. 요거는 별도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3항에 보세요.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전 2항이니까 1항, 2항을 모두 말하는 걸까요? 2항만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 이제 법조문 읽을 때 이런 형태의 조문들, 예를 들어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서 전항의 경우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야? 3항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 2항의 경우라고 하면 위로 2개, 3항과 2항. 전 3항의 경우라고 하면 위로 3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문도 마찬가지. 100조에서 전조의 경우라고 했다면 몇 조를 말하는 거야? 99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0조에서 전 2조의 경우라고 하면 99, 98 위로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조문.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이든 제3자 사기 강박이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사례를 볼게요. 을이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한 시가로 2억 원 해요. 2억 원 하는데 사기나 협박을 해서 1억 원의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갑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준 거냐면 취소. 그럼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요.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로 사기치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과실로 협박하는, 실수로 사기치거나 실수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범. 이때 고의는 이제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보통
두 단계, 2단의 고의라고 보는 게 다수설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의는 뭐냐면 사기를 칩니다. 사기 칠 때. 그럼 사기를 칠 때 첫 번째 의도하는 건 뭐냐면 갑을 속여서 차고에 빠뜨려야지라는 게 1단계 고의예요. 그러면 차고에 빠뜨리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1억 원에 사는 게 목적이니까 두 단계 고의는 차고에 빠져서 1억 원에 판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게 두 단계 고의입니다. 강박은, 협박은 왜요? 첫 번째로. 겁주려고 하는 거죠. 공포심, 외포심에 빠뜨리겠다는 게 1단계 고의고 2단계 고의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겠다는 고의. 이렇게 두 단계 고의를 거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을의 과실 있는 행위에 갑이 차고에 빠졌다면 사기 취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을의 과실 있는 행위에 갑이 차고에 빠졌어요?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죠. 바꿔서 말하면 을이 실수한 거예요. 을이 실수하는 걸 갑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 혼자 차고에 빠져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네가 사기쳤지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관계가 성립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만날 때마다 사기를 칩니다. 그럼 갑이 속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속지 않습니다. 이놈이 사기치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사기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의 기망과 갑의 의사표시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날 때마다 사기쳐요. 만날 때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전혀 안 속았는데 만날 때마다 사기치니까 갑이 생각하기를 야,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이 불쌍하네. 싸게 팔아줘야지 하고 1억에 팔아준 거예요. 그럼 얘는 사기당해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원인과 결과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이 을의 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는 을이요 막 협박을 해요. 그럼 갑이 공포심에 빠져야 되는데 공포심은커녕 그냥 측은지심이 생겨서 아유 딱한 거 싸게 팔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1억에 팔았다면 이건 강박이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이때 인과관계라는 것은 주관적 인과관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인과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속아요. 야, 그걸 누가 속냐 이러는데 저만 귀가 얇아가지고 속았어요. 그럼 저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협박을 해요. 아무도 겁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소심해서 저만 겁먹었어요. 저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 이때 행위라는 것은 자귀가 있고요. 자귀가 있고 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귀라는 것은 거동이 있는 것을 자귀라고 부르고 부작이라는 것은 거동이 없는 것, 움직임이 없는 것을 부작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하면 뭘 많이 말하겠어요? 자귀겠죠. 거동이 있는 거고. 근데 형법상으로 행위라고 하면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있으면 행위 안에 포섭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기 강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법적인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부작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다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근데 움직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범죄가 될까? 전제 조건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착오가 강화되었다면 역시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그 형사 사건 중에 삼촌과 조카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5살 난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강가를 가는데 조카가 강에 미끄러져 빠졌어요. 근데 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빠졌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 뭐 죽어도 하는 수 없지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카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삼촌에게 어떤 죄를 인정했냐면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삼촌이 민 것도 아니고요. 못 나오게 막은 것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살인죄예요. 왜 살인죄예요? 삼촌은 구조 의무가 있었어요.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을 묵인하였다면 역시 살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도 있어서 지나가던 제3자도 그걸 보고 아우 저거 어떻게 하는 수 없지로 갔어요. 그 사람은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아닐까요? 뭐가 없으니까. 그 제3자에게 이 사람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때만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만 부작위한 범죄가 성립이 되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어려운가요? 아직도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대법원 재판이 그 선장에게 작년에 판결 났죠. 무슨 죄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살인죄였어요. 살인죄. 그 선장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한 거 아니에요.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사고 났을 때. 도망갔어요. 그 어린 학생들의 사망을 묵인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선장은 당연히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무가 있는데도 사망을 묵인하고 갔다면 그건 적극적인 자위를 한 건 아니지만 부작위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부작위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자에게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을 할 때 시가가 얼마라는 걸 매도인이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뭐 부동산이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걸 누가 사러 왔어요. 사러 왔을 때 현재 시가는 얼마이오며 이런 거 브리핑 해줍니까? 알아오던가 말든가 그 사람이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가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시가의 묵비, 알려주지 않은 건 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 1km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분양되는 아파트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어요. 그러면 분양자는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 나중에 분양을 받고 봤더니 옆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분양할 때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줘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을 때? 알려줄 의무가 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부작위한 범죄고요. 그리고 조금 좀 속여도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속일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성이 없어요. 사기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 대표적으로 상술. 노점상 아저씨가 물건을 파는데 자판에다가 물건을 파는데요.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사봐 끝내줘 이럽니다. 그래서 샀죠. 집에 가서 써봤더니 안 끝내줘요.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정도는 사회 통념상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TV 이런 데 보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광고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합니다. 그럼 이건 사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 통념상 그래 쟤들은 그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변칙세일 사건이 있었어요. 의류 매장인데요. 의류 매장. 이거 옷이에요. 예.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정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겨울맞이 고객 할인 이래서 50% 10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고 봤더니 실제 정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인데 50% 할인해 준 것처럼 변칙적으로 세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통념상 백화점은 이러셔도 돼라고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봐주는 거고, 뭐 길 가다 보면 막 휴대전화기 가게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이런 써 있잖아요. 실제 안 미쳤잖아요. 그럼 사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사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교재 좀 볼게요. 일단 145쪽에 1번 사기자의 2단의 고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것. 자, 뭐라고 되냐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부작에 의한 기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작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주의하시고 3번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 4번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인과관계는 괄호에 보시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표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 나오죠. 강박은 뭐 협박인데 역시 동그라미 1번에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2번에 강박 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강박 행위. 그러니까 이 강박 행위라는 건 뭐냐면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해악의 고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해악을 고지해야 강박이고요. 근데 첫째 줄 가운데 해악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했다면 그 해악의 내용이 뭐 신체적인 것이든 재산적인 것이든 그건 가리지 않는다는 거고 둘째 줄이 계속 보세요.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건 아예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강박은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예요. 근데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상실될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무효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정신 나갈 거 아니에요. 얘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서 아예 뭘로 인정하냐면 무효.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면 무효예요? 취소예요? 제한되는 정도. 취소예요, 취소. 근데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 박탈 이렇게 가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세 번째, 위법성이 있을 것. 첫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라는 건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어도 이건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언제나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면 오해엑스예요. 언제나 없다면 틀리죠. 아무리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고요. 자, 인과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주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신 건 사기나 강박의 성립 요건들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1번 상대방의 사기 강박.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이랑 사기쳐서 매매 계약을 을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면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친 거죠. 이게 상대방의 사기 강박입니다. 그럼 이때는 누구만 보호를 해주면 되겠어요? 갑만 보호해주면 되죠? 그럼 갑은
취소권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합니다. 그럼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A와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면 이건 누가 사기친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A가 사기쳐서 자기랑 계약하면 사기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이죠. 요거.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계약을 했어요. 사기친 애는 누구냐면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A가 갑을 협박해서 자기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A가 야, 너 을하고 계약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라고 해서 무서워서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의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 상대방. 얘가 상대방이고 그럼 사기친 애는 뭐라고요?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갑이 제3자가 사기쳐서 을과 계약을 해서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을이죠. 그러면 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좀 고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뭐라고 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145쪽에 110조 제2항을 보세요. 2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자 누가 사기를 쳤어요? 제3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사기쳤을 때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0조 2항에서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이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전혀 몰랐다. 갑이 자기랑 계약한 게 A라는 애가 사기쳤다는 걸 전혀 몰라.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럼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면 얘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이때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기쳤다? 갑만 보호하면 돼요. 당연히 취소 가능합니다. 근데 제3자가 사기쳤다? 상대방이 있다면 얘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A가 갑을 협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예요? 어제는 아니고 지난주에 상대방 없는 행위로 3개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유재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행위, 포기. 상대방 없는 행위죠.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암기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연습장에다가 유재포, 유재석도 포기하고 막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보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저절로 체득되니까. 그러면 얘를 협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상대방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보호해주면 돼요? 갑만. 그럼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있는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면 얘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만 중요한 판례를 보면 요 A가 누군지 봤더니 을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자, 우리 이거 끝나면 바로 대리 들어갈 텐데 얘가 대리인이고 얘는 본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대리인 거예요, 본인 걸까요? 대리라는 제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대리권을 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면 대리인이 저 대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그걸 산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갑에게 사기쳐서 계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의 제3자 관계로 볼까요? 동일시할까요? 얘네들은 동일시하는 관계예요.
그럼 동일시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대리는 제3자로 봐줄 수가 없죠. 그럼 제3자가 아니라 마치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일까요? 언제든지 할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리는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대리는 항상 제3자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얘는 본인과 한 통속,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제3자 관계가 아니다. 교재 잠깐 좀 보세요. 그 내용이 147쪽에 효과에서 나오죠. 그래서 반괄호 2번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인데 1번에 보면 상대방 없는 행위. 상대방이 없으니까 누구만 보호하면 된다고 했냐면 둘째 줄 마지막에 상대방이 없고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니까 언제든지가 아니라 둘째 줄에 사기의 강박으로 인한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봤냐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을 봤어요. 그 세부적인 요건은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일단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는 거 보셔야 되고 효력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표시라면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 비진이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원칙은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그게 비진이고요. 통정호의 표시, 짜고서 허위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 그러니까 107, 108 비진이 통정은 무효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착오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 사기 강박도 역시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갑이요.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의사표시하는 과정을 보면 서면으로 할 때 갑이 을에게 보낼 내용을 뭐라 적어요. 적은 것을 갑이 을에게 보내겠죠. 그럼 보내면 을의 지배권으로 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을이 뜯어서 아, 이런 내용을 나한테 표시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언제 을에게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각국의 입법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갑이 을에게 할 의사를 완성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이걸 표백주의라고 불러요. 표백주의.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아유, 너무 빨라. 그러면 완성한 걸 을에게 보낼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보내면 을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을에게 도달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자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자, 마지막은 도달되면 을이 그거 뜯어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요지주의예요. 내용을 요지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입법례가 이런데 우리 민법은 뭘 취하느냐. 자, 조문을 볼게요. 147쪽 맨 밑에 111조가 있어요. 1항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해요? 도달주의예요.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2항을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얘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요. 발송하고 갑이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정상적으로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시험에도 이게 출제가 됐었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나눠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을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이 되면 갑은 그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도달되면 얘도 이제 효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야 없던 걸로 해 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갑은 언제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되기 전까지는. 도달되면 효력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합의하에 끝내지 않는 한 갑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취하냐면 도달주의를 취해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원칙, 도달주의 원칙이고 도달이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요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지 가능한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인정을 해줍니다. 상대방의 현실 수령을 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수령을 요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수업 들으러 오신다고 지금 집을 비우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편물이 와서 동거 가족이 받았어요.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받아야 도달이 아니라 나의 지배권 내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수령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다. 역시 이것도 뭘로 인정해 주냐면 도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꼭 자기가 받을 필요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요지 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면 된다. 그러면 수령을 거절했다고 해요. 수령 거절. 저한테 왔는데 제가 보고 안 받아요 라고 수령을 거절했대요. 그럼 일단 저의 지배권 내로 들어온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그럼 수령을 거절한 것도 도달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달에 대한 개념 간략하게 좀 봐두시고요. 근데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입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도달 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달 주장자가 입증을 하기에 이게 실제로 이건 언제 일일이 다 입증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중요한 의사 표시를 할 거면 보통은 어떤 방법을 많이 쓰세요? 등기나 내용 증명이죠. 등기 우편 쓰거나 또는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인정이 됩니다. 도달로. 그러면 일반의 보통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 도달로 인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입증해야 돼요.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면 그건 도달로 인정이 된다라는 점. 자, 다음 페이지에 그 도달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다음 2번에 보면 예외로서의 발신주의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여기서 2번하고 3번에만 줄 그어두세요. 2번과 3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2번과 3번인데 2번은 계약법 할 때 보실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격지자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격지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고, 격지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격지자. 이건 시간적인 의사소통의 시간적인 개념이지 장소적,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가 지금 현재 프랑스에 하나 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 있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럼 전화 통화하면 저랑 그 친구는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하면 시간적으로 수시로 의사표시가 바로 소통되잖아요. 이건 격지자가 아니고. 근데 설령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제가 우편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사례 문제에서 갑이 몇 월 며칠 날 뭘 보내서 며칠 날 도달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격지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1월 1일 날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청약을 하고요. 그 청약서가 11월 3일 날 도달됐어요. 그럼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23일, 3일로 할게요. 1일 날 보내서 3일로 들어왔다면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을이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 11월 4일 날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서 11월 6일 날 승낙서가 도달됐어요. 그러면 도달주에 따르면 이 계약은 며칠 날 성립이 되는 거냐면 6일 날 성립이 돼야죠. 그런데 격지자 간의 승낙은 우리 민법이 뭘 취한다고 되어 있냐면 발신주의를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6일이 아니라 며칠이 된다고요? 4일 날 성립이 돼요.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발신주의가 원칙이에요? 다 도달주의예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주의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청약을 했어요? 갑이 했잖아요. 갑이. 그러면 이 갑은 청약을 했다는 건 계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니까 성립 시기를 늦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승낙서를 발송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지금 2번이에요.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건 격지자도 원칙은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근데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주의. 3번은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3번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최고라는 건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 답변이나 행위를 촉구하는 걸 최고한다라고 하는데 요건 우리가 대리 파트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것들은 일단 신경 안 써도 되고 두 개. 격지자 중에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그리고 3번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걸 말해요. 무권대리인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 이건 대리 파트 가서 봅니다. 자, 대리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